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공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에서는 절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이 외력을 신적 존재나 신성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이것은 신학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루려는 것은 신학에서 설명하지 않는 창조의 과정이며 그 원리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가깝습니다만 해명보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편의상 0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간도, 에너지도, 시간조차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는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주를 만들어줄 미지의 존재인 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외력을 신으로 해석하면 안 되기에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초기 상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어 우주를 만들 초기화된 메모리 위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만들 최초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우주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논리적 시작점이 드러납니다.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신의 복제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0차원의 우주를 만들거나 0차원을 이용해 우주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목적이 0차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0차원의 우주를 만들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신학에 가깝습니다. 특히 모르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우주를 단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그 편이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를 추적하는 데 더 편리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주를 만들 때 합리적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목적에 맞는 수단을 사용하여 우주를 만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성된 우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0차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0차원이 알 수 있을 정보를 이용하여 규칙을 만들고 우주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물리법칙이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물리법칙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주를 만드는 모든 기초는 시스템의 논리적 판단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의 법칙을 모릅니다. 그곳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곳의 법칙을 모르는 우리가 물리법칙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 수단마저 사용할 수 없다면 우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우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리적 판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외부의 시스템이 0차원의 기준에서 어떤 논리적 정보가 존재하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것, 우리는 이것을 0차원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념들은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념도 위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기쁨이라는 개념의 위상이 달라지면 슬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0차원은 다릅니다. 0차원은 위상에 따라 변화할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특성이 0차원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0차원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외부의 규칙을 전혀 모르니까요. 심지어 시스템이 유일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0차원의 유일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0차원의 뜻밖의 사용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장 0차원의 유일성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중력장을 가진 천체이며 그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내부 관측이 불가능하고 구조조차 예측하기 힘든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현대 우주론적 관점에서 블랙홀 중심부에 0차원의 특이점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상태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현실의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분해되어 기초 물질보다 더 작은 정보 단위로 분해될 때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정보는 물리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치를 가진 정보들은 무작위하게 배치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정한 형태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정보들은 마치 양파 껍질을 보는 것 같은 형태로 관측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정보가 껍질처럼 배치된다면 블랙홀은 자연적으로 0차원의 특이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이 0차원의 특이점을 만든다면 다른 블랙홀 또는 시스템과의 정보를 송수신할 통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구조가 시스템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물리적 메커니즘을 논리적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변환 중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내에서 물리 기반이 아닌 논리 기반의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과 블랙홀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논리 천체를 관측할 수 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 역시 그런 비슷한 장치이기에 우주 어디선가 물리 기반으로 작동하는 논리 메커니즘을 가진 천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 기반의 새로운 해석 체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리기원 작동 설계론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0차원을 인식함으로써 0차원에 대한 간섭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과 0차원 간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순서입니다. 행위의 주체인 시스템과 기준이 되는 0차원 사이에 발생하는 올바른 사건과 그 사건의 올바른 순서를 찾아내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속도가 필요한 물리적 법칙을 사용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피하고 오직 발생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시작은 시스템이 0차원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0차원을 인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 0차원이 있어야 하는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식이란 상대의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기 위한 행동인 간섭을 동반합니다. 이때 0차원 기준에서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인식 행위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스템의 구체적 계산과 행동은 0차원의 기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므로 시스템 그 자체가 0차원에 진입하는 형태의 간섭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0차원의 인식 및 간섭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0차원에 진입함으로써 인식 행위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리고 간섭은 다시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물리적 지식이 논리적 사건의 흐름을 잘못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를 든다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은 0차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개념이 물리적인 속도를 가지고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0차원을 인식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접촉, 소멸, 생성, 3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없으므로 이런 움직임들은 현실에서 양자도약 같은 현상으로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가 있는 흐름을 시스템의 절차적 진행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접촉, 소멸, 생성 등 각각의 개념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하며 이런 특정 사건을 묶은 간섭 또는 인식 같은 개념은 과정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있는 절차적 진행이 있다면 사건의 순서가 없거나 또는 순서를 정할 수 없는 진행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0차원에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동시적 진행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인식 과정의 사건이 모두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적 진행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시적 진행에서는 0차원 외부에서 시스템이 소멸하기 전에 0차원 내부의 시스템이 나타남으로써 0차원 외부와 내부의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0차원의 경계를 따라 맞대고 접촉한 상태이므로 서로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시스템 간의 연쇄적 인식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쇄적 인식 반응을 다루기 전에 절차적 진행과 동시적 진행, 둘 중 어느 것이 옳은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우선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기는 차이로 인해 입자가 생길 때 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진행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실제 결과와 관측된 결과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입자의 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행 상태가 더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시적 반응에서 시스템과 시스템이 서로 인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연쇄적 인식 반응을 다룰 것입니다. 동시적 진행에서 시스템은 0차원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존재하는 시스템 간 상호 인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이 현상은 연쇄적인 인식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상호 인식하는 시스템은 서로의 내부에 복제를 남길 것입니다.
새로운 복제들은 모든 복제와 또 상호 인식할 것입니다. 한 번의 턴마다 2배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0차원 내부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중첩되며 모든 개체와 상호 인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0차원 외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0차원 내부와는 달리 시스템이 모두 중첩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분적인 상호 인식이 벌어집니다. 즉 0차원 내부에서는 모든 시스템의 복제가 완전한 중첩 상태로 존재하며 0차원 외부에서는 중첩이 아닌 상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0차원 외부의 현상은 시스템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계층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계층의 각 노드를 기본 입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층은 노드의 개수에 따라 각 노드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물리적 차원과 위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0차원 외부의 계층 구조의 일부는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서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0차원의 경계를 공유하여 접촉한 상태로 볼 수 있죠. 앞서 시스템이 0차원의 인식을 단독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구분한 것도 상호 간섭이 없이 접촉한 상태로만 존재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또한 0차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도 발견됩니다. 시스템의 인식 반응으로 복제가 이루어질 때 중첩된 상태가 되기 전 일시적인 계층 연결 반응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복제와 동시에 완전 중첩 상태가 되어 계층 구조는 사라지지만 인식 대상을 향한 목적 반응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기적 현상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으로 시스템과 0차원의 연쇄적 인식 반응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과 0차원의 연쇄적 인식 반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각 사건, 즉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스템과 0차원과의 인식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서 그리고 사건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0차원과의 인식 과정에서 나타났으므로 당연하게도 0차원에 나타나야 합니다. 시스템과 0차원 사이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뺀 나머지 개념들은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0차원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과의 인식 반응 후에는 어떤 특징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을 예로 든다면 시스템과 소멸의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소멸과 시스템의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념이 시스템과 반응하는 다른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개의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개념들끼리도 반응하여 새로운 개념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소멸에 의해 중력의 기초 논리가 만들어지거나 생성에 의해 전자기력과 같은 현상의 기초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인류가 관측한 기록을 이용하여 각각의 개념이 가진 역할과 개념들이 파생시킬 새로운 개념들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논리 설계론에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논리적 개념이 수열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열은 개념 간 연쇄 반응을 분석해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이 -1 수열이고 생성이 +1 수열, 그리고 중첩이 배수열이라고 가정할 때 각 개념 간 반응을 통해 다양한 수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논리에 대응하는 수열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AI 개발과 같은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플랑크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간 개념입니다. 논리 설계론에도 플랑크 시간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흐름입니다. 여러 사건이 모여 순서를 이루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시간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흐름은 우리가 아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플랑크 시간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건의 흐름의 간격과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시스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영역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나타나는 순서와 간격을 정할 수 없어 완전한 불규칙성을 보장받습니다. 이런 불규칙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절차적 진행과 동시적 진행입니다. 동시적 진행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건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진행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같은 범위의 사건 흐름을 절차적 진행과 비교한다면 전혀 다른 속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한다고 해도 사건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말 그대로 예측을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계층을 포함하는 특정 흐름 구간을 참조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흐름의 절대적 속도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전체 속도가 달라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것은 서로의 구간이 가지는 흐름의 속도를 판별할 기준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일한 사건의 흐름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 속도가 다르게 판단되는 현상, 시점 기준 동력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규칙적 동력성을 양자 역학적 현상으로 본다면 하나의 입자는 동시간에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시간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클록은 사건의 출현과 흐름의 인식에 대한 완전한 불규칙성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 또는 과거의 사건과 만났는가에 따라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개념에는 이제 시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앞선 시스템, 개념 그리고 0차원과 반응에서 정보가 움직일 만한 특성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 특성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첩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없지만 모든 방향으로 정보가 움직입니다. 마치 빛 파동이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접촉에서는 정보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A에서 B로, B에서 A로 움직입니다. 전기가 움직이는 방향 같아 보입니다. 비중첩에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개념과의 접촉을 공유한다면 다른 개념을 경유하는 정보 터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작의 유도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계층적 정보 터널을 가집니다. 접촉이 가지는 방향성은 동등한 위치의 방향성이라면 연결은 계층적 구조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사건 간의 정보 교환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방향성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힘의 방향이 물리적 방향과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개념이 찾아지면 더 다양한 정보 터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만 일단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시점도 정보가 오고 가는 정보 터널의 역할이지만 다른 시간대의 사건과 반응할 때 생기는 작용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의 이동 역시 어떤 물리적 힘을 파생시킬 것입니다. 시점은 다른 시간대의 사건과 반응할 때 생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정보가 해당 사건 기준으로 미래에서 이루어지거나 과거의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현상이 일반적으로 미래를 목표로 한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시점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수정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시간을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적된 정보 중 과거의 정보가 변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논리적 개념의 망각과 물리적 연화의 원인과 같은 복합적인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점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역시 시간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주의 실질적인 물리적 법칙과 관계된 힘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적용된 힘은 형상기억, 방사성 붕괴 및 정보 전산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점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논리는 우주의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설계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계층 구조일 뿐입니다. 물리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간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것은 투영의 결과일 뿐 실제적인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입자로 구분할 수 있는 특정 노드는 계층 구조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물리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입자가 서로 다른 과정에 의해서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물리 현상의 일부는 서로 다른 입자에 의해서 상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자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자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층 구조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아는 3차원 또는 다른 차원의 좌표로도 변환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식 노드만 충분하다면 가능한 모든 차원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입자가 2차원 이하의 공간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관찰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관측하느냐에 따라 입자는 위치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개념은 시스템과 반응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소멸이라는 개념이 시스템과 반응 후 소멸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도 시스템과 소멸 두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멸한다의 개념은 2차원 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멸한다라는 개념이 과거의 사건을 만나 소멸한이라는 개념을 파생했다면 소멸한이라는 개념은 최소 3개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차원 이상의 위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물리 법칙에는 2차원 이하의 법칙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움직임과 4차원 이상의 고차원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는 입자가 가진 정보량에 따라 결정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입자의 형태를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일단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아직 입자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철학적 가이드가 존재하기에 입자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목적이 0차원이라고 했을 때 0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첩은 물질의 형태와 우주의 형태까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논리적 제한일 수 있습니다. 입자의 형태는 입자를 이루는 좌표가 처음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열린 좌표계가 아닌 닫힌 좌표계를 사용하는 입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닫힌 좌표계는 무한의 좌표가 한정적 공간에 배치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는 입자가 지원하는 최대 정보량을 기준으로
입자가 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차원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를 예로 든다면 3차원적 단일 전자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2차원적 전자구름 형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 설계로는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시스템과 0차원이 얽힌 논리적 반응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물리법칙과 자각 존재까지 복합적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 설계로는 완전한 불규칙성을 기반으로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관측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지되며 논리-물리적 현상은 정보의 증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경험하는 질서와 안정감은 사실 미시적 무질서가 평균화되어 드러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평균 속의 미세한 오차가 우리의 현실을 예기치 않게 비틀고 있는 셈입니다. 논리 설계로는 물질 기반의 0차원 특이점만 아니라 정보 기반의 0차원 특이점까지 포괄합니다. 초전도, 양자 터널 등 극한 현상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조건들은 어쩌면 시스템이 부여한 논리적 규칙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외력을 신적 존재가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우주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